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김용남 의원 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부를 또 지난주에 올렸잖아요. 반응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1부를 안 보고 2부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부도 정말 재밌었으니까 1부를 또 보고 2부를 시청하셔도 충분히 뭐 이야기의 맥락이나 상황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2부에도 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의원님. 김용남입니다. 현재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나서는 뭐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제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 오락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한번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김용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1부에서는 오밍씨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2부는 좀 색다르게 1편 보고 2편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같은 얘기 두 번 하면 안 되죠. 역시 프로 방송인이셔. 좋습니다. 그 혹시 김용남의 그 용방불패, 혹시나 정치오락실을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또 김용남의 용방불패 한번 가셔서 또 구독해 주시거나 또 컨텐츠 한 번씩 봐도 또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도 김용남 의원님 모셨는데 혹시 용방불패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또 구독 눌러주시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독, 예. 좋아요. 선거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지선, 총선, 대선, 지선, 총선, 대선 무한 반복이잖아요. 민주 진영이 채널의 4세에 확장을 해놔야 돼요. 이게 다 우리의 영향력으로 축적이 되고 나중에 선거 때 이게 밭갈이가 되고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에 너무, 물론 요즘에 볼 게 너무 많지만 너무 인색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부탁 삼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 얘기 시작할게요. 1부에서는 김용남 의원이 어떤 개인 스토리, 뭐 소회, 생각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잖아요. 일단 맥주 한 잔 드시고, 기분 좋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일단 맥주 한 잔 드시고, 예, 또 1부에서 2부에서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가볍게 한 잔 먹고. 자, 차기 정부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3일의 행보가 윤석열의 3년보다 효능감이 높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가장 우선시 보는 과제와 이거는 지금 당장의 우선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해야 하는 문제다, 꼭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있으시다면? 가장 급한 거는 내수경기 회복이죠. 이른바 민생경제가 워낙 안 좋아요, 상황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안 좋았지만 작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꺾인 거죠. 그래서 우리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수출도 5월 수출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추경이 당장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추경 규모를 좀 넉넉하게 해서 빨리 급한 데에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 경기에 있어서 효과가 제일 빠르고 확실한 거는 부동산 경기예요. 그래서 매번 정부마다 안 그런다가 하다가 결국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던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새벽에 열리는 인력 시장부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공치고 일자리를 못 잡고 그냥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날 일을 해서 돈을 하루 받고, 그렇죠, 일상을 받고 바닥부터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제일 빠르고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이른바 투기 붐이 일어날까봐 그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금융정책 관련해서 좀 잘 컨트롤을 해서 과거처럼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특히 아파트로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수출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는 그 덕을 많이 봤지만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핸디캡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산업 구조가 중국하고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그리고 종목마다 다 부딪혀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인데, 비중으로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공작기계, 조선, 뭐 이런 순으로 쭉 가거든요. 철강, 뭐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다 부딪혀요.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까지 부딪혔죠. 이른바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를 비롯해서 반도체 굴기가 슬슬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출액 비중 1위부터 한 6, 7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근데 일단 단가 경쟁에서 불리하단 말이죠. 중국이 2015년도에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 그것도 첨단 산업 위주로 하겠다고 한 게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해잖아요. 2025를 목표로 해서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2025년이니까 그게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1차, 2차 해서 10년 동안 성공한 거 비슷하게 중국이 해낸 거예요. 중국은 그렇다고 치고 근데 우리는 껌껌이 중국하고 부딪혀.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분명히 처지거나 낙오되는 업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BBC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칩 이 기술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서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상황에서 그렇게 상황이 좀 급변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10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끝나는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야 이거 중국이 기술이 더 앞서는 거 아니야? 앞서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산업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로봇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예. 로봇은 사실 중국의 그 유니트리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놀라울 정도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 뒤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을 방향을 빨리 잡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업종을 어떻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냐 이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업체가 모든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그건 대단히 비현실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과거 정부라고 하면 이 전 정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때는 아예 없었어요. 산업정책을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 투자해. 그래야 뭐 이런저런 보조금을 주든 관세를 세게 안 물릴 거야.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미국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왜 안 물어봤겠어? 이거 어떡할까요? 알아서 해. 산업정책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김영란 의원님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네, 일단은 내수 경기 회복인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방향을 구조조정해야 잡아야 될 된다. 부분도 정해줘야 되고 기존에는 우리 전체 나라 경제 내지는 산업 구조에서 큰 포션을 못 차지했던 부분을 키워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이라고 거고요. 생각하시는 네. 거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한번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먼저 떠오르는 거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옛날에 이제 다른 정부에서 썼던 얘기인데 사실은 최근 몇 년이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정부가 될 거는 뭐 저는 확신하고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돼야 되냐? 한국이 이른바 깔딱고개를 제대로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깔딱고개. 이게 막판에 왜 좀 힘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른바 신흥국 중에 선두주자까지는 잘 왔어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깔딱고개를 지금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입했다고 보기에는 좀 단정하기 좀 어렵죠. 어떤 국민 소득의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고 어떤 산업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면 한국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산업 분야 일부는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포션에서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 우리가 몫을 차지하면서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선도해 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한 산업 분야도 있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K컬처예요. 그거는 뭐 한 단계 도약한 건 맞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끌고 갈 정도의 포션이 되느냐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있으면 G7 회의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G7 멤버는 아니잖아요. G7 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는 되지만 G7 멤버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G7 내지는 뭐 G8 정도까지는 확실히 들어가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있다. 정말 들어가면 베스트고 아니면 조만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확실하게 만드는 정부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그냥 G7, G8이라고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기대하신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셨기 때문에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민들도 효능감을 얻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민주당 뭐 지지자 당원들만의 시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국민의힘을 포함한 또 여러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 또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한 점도 꼬투리를 잡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랑 하루 만에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랑 통화를 다른 대통령들은 뭐 몇 시간 만에 했는데 뭐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하냐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게 너무 많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허다할 텐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리 잘해도 꼬투리 잡고 싶은 사람 눈에는 계속 그런 것만 보이겠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른바 정성평가 항목이 있고 정량평가 항목이 있어요. 과거 윤석열 정부도 본인들의 성과라고 주장했던 게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한미동맹의 강화, 그걸 계속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른바 정성평가 항목이에요. 한미동맹이 강화됐나? 강화됐다고 우기면 안 됐다고 또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정말 강화된 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보여줄 방법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시 바이든 대통령하고 몇 번 통화했냐? 뭐 이런 거를 항목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바이든이 뭐 윤석열을 보고 웃어줬다. 뭐 이런 걸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화는 뭐 사고 치면 통화하지. 맞아. 문제 일으키면 전화 오죠. 근데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도 수치로 증명되는 걸 갖고 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는 이거 시비 걸기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평가 항목이 뭐냐면 이른바 코스피 지수 이런 거예요. 그건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진짜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3,000, 4,000, 5,000이 되면 그걸로 어떻게 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건 숫자인데. 국민의힘이라면 너네 그 통계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거기는 그런 것도 남을 사람들이 그건 뭐 시장에서 나타나는 숫자니까 그건 조작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 분야는 고수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지지하게 된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주식이나 금융 관련해서는 다른 웬만한 사람보다 더 전문가예요. 대통령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알죠.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면서 누가 써준 거 하는 얘기인지 알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모든 면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싶어도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서 시비 걸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나타날 거다. 정말 숫자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맥주 한잔 짠하고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품 바로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 짜잔. 이게 뭐냐면 전립선 그리고 눈 건강을 올인원 요 한 알에 다 담았다. 그래서 88 포르테 올인원입니다. 의원님 또 나오셨으니까 또 의원님 건강 또 요새 또 이제 눈도 침침하시고 할까봐 제가 한 알 이렇게 하나 드려보고 자 드셔보시는 동안에 자 전립선 88 지구력 88 눈 건강 88 하게 오랜 연구 기간 그래서 끝에 88이구나. 네, 요거 한 알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알에 전립선, 지구력, 눈 건강이 다 좋아지는 성분들만 담았다는 건데 세뇨, 빈뇨, 배뇨 지연 겪으신 적 있는 분들 그리고 이거 피곤해서 뭐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남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뭐 전립선 건강, 뭐 지구력, 눈 이런 거 솔직히 남자도 다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알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팔메토 프리미엄 원로사인 미국 인피니트사의 소팔메토를 사용해서 500mg 작은 크기로 로르산이 무려 100mg이 함유되어 강도 높은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알이 굉장히 작아서 목 넘김은 편한데 압축해서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눈을 위한 루테인, 아연, 비타민 D, E, 팔중 기능성과 유기농 밀크시슬, 마카, 산수유, 복분자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네. 이거를 여기 한 캡슐에 꽉 채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남성분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남편분 또는 뭐 지인, 동생, 오빠까지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먹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영양제 따로 먹는 게 없어서 좀 덜 피곤해.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아직 하니. 노안이 온라인은 노안은 아닙니다. 노안까지는 아니지만 피곤해요. 그렇지만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이었습니다. 자, 이번 광고 바로 극찜하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정치오락실에서 너무 많이 판매가 되고 그랬던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거는 사계절 내내 필요한 제품입니다. 뭐냐면 피부 진정 스프레이거든요. 피부 트러블, 가려움, 뭐 자외선 노출, 뭐 땀띠, 여러 피부 트러블이 모든 종류로 있잖아요. 그럴 때 요 글루타셀을 그 해당 부위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가려움 또는 피부 트러블의 일시적인 완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약물이 아니라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샤워하고 여성분들 화장하시기 전에 요거 한번 미스트처럼 뿌려주고 그 위에 화장을 하면 화장이 더 잘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글루타셀은 뭐 검색해 보시면은 리뷰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0개 가까운 리뷰가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글루타셀이 런칭 10주년을 맞아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용량 포함한 모든 제품이 20% 할인. 거기다가 요 한정판, 요 꽃무늬로 만든 한정판 스프레이, 이거 100ml짜리거든요. 이거를 선물로 드린다. 지금 구매하시면 요 제품도 할인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요거까지 덤으로 공짜로 준다. 사은품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예뻐요.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특히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선물하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방송 도중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사모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정치적 뭐 출마를 좀 반대하시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선물로 갖다 드리라고 요거는 선물로 우리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물이 통할까 모르겠네. 아마 써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저희가 2부 코너에 항상 있는 시청자 질의응답인데 이거는 제가 질문지로 사전에 공유를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질문에서 준비를 해오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뭐 시큼한 맛도 있고 한데 이거를 준비해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유는 미리 안 드렸다는 점.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적인 게 있고 제가 이제 몇 개 추려서 선별한 건데 혹시 본인이 귀여운 거 아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민망할 것 같아. 의원도 또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고.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요거는 대신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의원님하고 카메라 꺼지기 전에 식사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의원님 성격이 굉장히 밝으세요. 의원님이 약간 되게 생각하는 게 젊고 그래서 뭐 웃음이라든가 뭐 제스처 이런 그런 행동들이 조금 약간 편하게 그냥 저희 말하는 약간 귀엽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공부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격상 재밌는 거 좋아하시고 또 장난기도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저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가끔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여갖고 가끔 제가 곤혹을 치른 적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누님들이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누님들이. 예, 왜냐면 또 저희가 50, 60 또 세대도 많으시니까 귀여운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누님들께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갈게요. 기다림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합리적이고 유능했던 사람이 국힘만 가면 망가지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입장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손가락 아니 그건 대표적으로 제가 사실은 웃으라고 농담적으로 얘기한 건데 농담이었어요? 농담적으로 그러니까 풀 영상을 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뭐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는데 어떻게 저녁에 TV 토론을 할 때까지 그게 있냐. 그렇게 선명하냐 그런 취지였거든. 왕자가 이게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이 논리적으로 해명할 방법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내가 웃고 넘어가자고 뭐 예.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리고 그냥 실제로도 웃었어요. 예, 맞아요. 재밌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웃었는데 와 신문 사설에서까지 이렇게 엄중하게 내가 정말 디펜스를 그렇게 한 것처럼 막 쓰니까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그때의 또 그 일이 또 오늘의 김용남 의원님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몰라. 하여튼 그때 이후로 내가 이거 농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유능했던 사람이 국민의힘만 가면 망가지는 그 원인이 어쩔 수 없는 입장차가 있는 것이다. 이제 당 밖에 있다면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구성원의 일부로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본인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흔히 쓰는 표현으로 쉴드를 치다 보면 약간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바람님의 질문입니다. 아마 상법 개정안 통과될 것 같은데 네. 더 추가하고 싶은 법조항이 있으신가요? 막상 상법 개정되고 나면 하고 싶으셨던 법률이 통과된 거니까 따로 새로 관심을 가질 입법 분야가 있으실까요? 일단 상법 개정은 뭐 대통령께서도 당선 이후에도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상법 개정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법원의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법 조문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게 실제로 해석돼서 적용되는 거는 법원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상법을 개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실제 사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법조문으로 피해를 받은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거는 손해배상 인정 안 돼 라고 판결을 하면 그 상법 개정안이 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 법원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 적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입법을 통해서 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만 있는 왜곡된 지주회사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이제 지주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뭐 수많은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근데 있겠죠. 예. 상장은 딱 애플 회사만 하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돼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100% 애플이 지분을 갖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자회사 밑에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주식도 계속 샀는데 여기가 휘청거리면 주식이 다 무너진다든가 그 자회사 주식들이 예를 들자면 지주회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사업 지주회사도 있습니다만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무너질 일은 없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처럼 주 LG가 있는데 밑에 LG화학도 상장돼 있고 LG화학 밑에 있는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상장돼 있으면 이게 중복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할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 지주회사 지분만 많이 갖고 있으면 밑에 상장회사는 지분을 안 갖더라도 다 지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상충되는 두 가지를 다 먹는 거예요. 회사를 상장시킨다는 의미는 자기 자본 외에도 다른 사람의 돈도 많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으면 아무래도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식의 왜곡된 지주회사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돈도 대규모로 투자받지만 본인의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배할 수 있는 퍼센티지만 갖고 있으면 계속 내 마음대로 대표이사나 회사 경영진을 꾸밀 수가 있어. 하지만 상장 과정을 통해서 타인 자본은 대규모로 투자를 받는 거죠. 가장 또 큰 이유는 뭐냐면 지주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실제로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원래는 미국처럼 뭐 구글 우리 모 회사는 알파벳이잖아요. 뭐 구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이런 게 다 밑에 있는 자회사지만 다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면 이게 결국에는 지주회사로 올라가서 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이 됐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의 형태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단계별로 상장이 돼 있으면서 많이 새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전국적으로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저항이 제일 셀 거예요. 상법
개정도 이른바 오케이. 환경협의나 이런 데서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네. 이거 지주회사제도 뜯어고치겠다고 하면 아마 상법 개정안 나왔을 때의 반대보다 아마 수백 배는 더 반대가 셀 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걸 하진 못하더라도 그 밑에 밟아갈 수 있는 단계를 네. 조금씩 손봐놓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아마 그런 식의 말씀 좀 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마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만약 국힘 국회의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엄에 반대했을까요?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에는 반대했을 거예요. 아, 계엄에는 반대했을 네. 것이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워낙. 헌법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속 정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찬동할 수는 없는. 당의 뭐 입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라이트님 질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만약에 김용남 의원님을 부른다면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은 어떤 분야인가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기획재정, 경제성장, 외교, 정치 등.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정무는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 생활도 하고 뭐 정치권에 들어온 지 꽤 됐으니까. 근데 그건 우상호 수석이 이미 됐으니까. 네, 이제 됐어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예. 사법개혁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법조인 된 지가 지금 만 30년이 좀 넘었으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통틀어서 다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야말로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다 알아야 되는 분야니까. 일이니까 불러주시면 간다 그래요. 변호사도 하시고 뭐 법조 생활을 오래 하시기도 하고 또 전문은 또 경제 또 이렇게 관심 분야를 두시니까 사실 어떤 역할을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미야킴님의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보고 평가하시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직접 들어와서 대면해 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른바 이념성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힘 쪽보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같이 뭐 학생운동을 하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익단체 성향이 세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념성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 훨씬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플렉서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도 설득하기 위해서 항상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냐, 국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딱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분명 박음정 검사처럼 괜찮은 검사도 있는데 왜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들이 자꾸 나오신지, 검사 출신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사실 본인이 검사라고 불리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일부를 보고 검찰은 이래, 법원은 저래. 근데 사실 검사도 뭐 2,500명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고 판사도 3,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보고 전체를 그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조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검찰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 이거는 그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출세지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뭔가 특수부, 특검 이런 게 생기면서 약간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본인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된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저렇게 수사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 안 돼 라고 지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잡아 넣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근데 검찰에서도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걸 많이 잡아놓고 센 사람 잡아놓으면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해요.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과 개혁 방향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킴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예전 TBS 뉴스공장 시절부터 김용남 전 의원님을 보아온 입장에서 따로 DM이라도 보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박문규가
수원에 전략 공천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내란 사태를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용남 전 의원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현재는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박문규 전 장관이 밀고 내려오기 그 훨씬 전부터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저런 거 안 된다, 저게.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보궐에. 아, 김태우? 그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서 출마시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제가 뭐 회초리에 한 대 맞고 끝날 거 이제 곤장 100대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혼나게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사실은 그 이전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문제 지적을 했냐면 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거는 무게도 실려야 되고 그만큼 정제도 돼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기념사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내뱉는 얘기가 너무 정제 안 된, 고급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박문규 전 장관이 밀고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제가 오래 버티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또 그 꼴 못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박문규가 그러지 않았어도 내가 여기 오래 못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다는 거죠. 못 버텼을 거예요. 못 버텼을 것이다. 솔직한 내용이라고 하시니 충분히 뭐 전달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혁신당에 있을 때 그 당에서 얼마나 펜코를 중심으로 두고 정치 방향을 결정했는지 실제 체감하셨던 사례가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수시로 펜코 사이트를 열어보고 그런 거는 뭐 여러 번 그건 다 그거 보지 말라고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총선 전에 이른바 제3지대 통합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하고도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만 정의당 출신하고도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이 정의당 출신 모 여성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권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고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분인데,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여성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중인지도가 높은 사람도 아니야. 이름 대면 대부분 몰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게 통합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뭐 얘기하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저러나. 근데 그 사람이 펜코에선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펜코에서 싫어하는 애였던 거구나, 그분이. 말씀드리면 유호정 전 의원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지도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매번 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을 해야 뭐 통합할 수 있다, 뭐 나중에 정말 지쳤어요. 전형적인 사례가 하나 딱 나왔네,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많아서 하나 여쭤볼게요. 다음 빌드업은 총선입니까, 지선입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총선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제 와이프는 출마 안 한다는 거를 저 마음속으로는 당분간이라는 가로를 쳤지만 그 가로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새로 정부 꾸리는 과정이니까 또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마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제가 좀 거시기 해요. 그러면 어쨌든 뭐 빌드업이 있다 없다 정도를 충분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지금 사모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요. 자, 이번 광고 제품 바로 당당 때문입니다. 짜잔. 이게 사실 리뉴얼 됐어요. 우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식사하잖아요. 식후의 혈당을 낮춰주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요.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 오면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서 졸리신 분들, 막 갑자기 피곤하신 분들, 눕고 싶은 사람들, 다 그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잡아준다. 그래서 요거 한번 따서 드셔보시면 되는데,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이 추출물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함유량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도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5가지 부원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이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이, 뽕나무의 혈당 잡는 돼지 감자 추출물까지 이 원료가 한 포의 배합이 핵심이라 그래요. 여기 다 들어있다. 약간 한약 맛 비슷하게 나는데. 한약맛 비슷하게 나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그러네. 원료들이 한 포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되게 진하기도 하고, 여기 제가 일부러 소주잔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되게 진해요 이게. 여기 그래갖고 액상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가방에 한 포씩 넣고 이렇게 그냥 짜서 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농도가 되게 짙죠. 이거를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구매해 보시길 바라고, 최신 리뷰 하나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꾸준히 먹은 후부터 식후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덕분에 건강검진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당 수치 조절 잘했다고 칭찬 들어서 기분 좋네요. 스틱형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식후에 먹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신 리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고, 이 당당 때문에 정치오락실도 특별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사은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당 잡는 혈당 케어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오늘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오락실에 처음으로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짜증나는 정치, 또 내지는 분노 게이지를 올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재밌게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우리 미래의 희망을 찾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